이게 과연 AI 혁명의 출발점인지 아니면 AI 버블인지 가지고 이제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냐면요. 제가 항상 GPT를 얘기하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거 너무 지금 과대평가돼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우려스럽다란 말을 하지만 엄청나게 대단한 측면이 뭐가 있냐면요. 안녕하세요. 네, 매경자이언트TV 양성희 기자입니다. 자, 최근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화제로 떠오른 회사가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이 챗 GPT 시대 최대 수혜주로 떠오른 엔비디아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도 이 엔비디아의 급등을 둘러싸고 이게 과연 AI 혁명의 출발점인지 아니면 AI 버블인지 가지고 이제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 투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금융 전문가이신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교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자산운용 그리고 위험관리, ESG 금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실전 경험을 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난해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 AI가 출시한 이 챗GPT가 이제 인류 사회에 그동안 미친 영향을 보고 있자니 요즘에 그 챗GPT 열풍은 정말 뜨겁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역대 버블마다 나왔던 얘기가 이제 막 이제는 다르다. 이때는 지금은 과거가 다르다 이런 표현인데요. 과거 사실 이게 뭐 영원할 것 같았던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가격, 시세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고점을 찍었다가 요즘 또 한참 유행이 좀 사그라든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챗 GPT로 주목받는 이런 이제 AI 시대 그리고 엔비디아의 급등 같은 게 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또 다른 버블인지 아니면 정말 근본적으로 이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 변화를 이제 이끌고 올 큰 변화인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부터 드리면 둘 다입니다. 둘 다. 네. 일단 답부터 드리면 둘 다인데요. 일단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엔 다르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뭔가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열광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비롯되는 사회 변화들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요. 그 예측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기대치가 올라가고 그럼 버블이 생기고 그랬다가 낙관론에 의해서 지나친 투자가 일어나면 너무 많이 왔나 보다라고 해서 이제 폭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우리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사실 블록체인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NFT 때도 마찬가지였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였고, 주기의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패턴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을 보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이 뭐 혁신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기엔 또 애매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너무 빨리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더 빨리 움직인다. 그렇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사회는 거기에 못 쫓아가는데 사람들의 이 테이스트라고 그러죠. 구미는 이 선호는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의 혁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들을 예측하고 움직이는데 그게 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게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 빠른 사람들의 관심의 이동까지도 당해낼 수 있는 기술이 역사적으로 성공을 했던 거고요. 굉장히 많은 혁신 기술이라고 불리우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더 많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 빨라서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GPT를 바라보면 우리가 AI 열풍이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 과거에도 몇 차례 뭐 AI 열풍이 있었던 가장 최근에 알파고가 있었죠. 알파고. 근데 알파고 때를 돌이켜보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꺾었던 그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요.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우와, 이제 정말 인공지능의 세계가 다가오나 보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려나 보다. 그때 지금 기사를 보시면요. 사실 지금보다도 더해요. 똑같은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이 커다란 흐름이 바뀌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리고 매번 알파고 때도 혁신이었고 이번 챗GPT 때도 혁신이었고 이 GPT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신인 거는 맞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사람들은 이런 기술이 하나가 나오면 이 기술이 가져올 30년, 50년 뒤의 미래를 상상합니다. 그리고서 그게 마치 현재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보면 이 기술은 당연히 거기에 만족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치를.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거 버리고 절로 가버리는 겁니다.
GPT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1945년에 한 번, 1970년대에 또 한 번, 2010년대 중반에 또 한 번, 세 번의 AI 붐이 있었거든요. 그 세 번 다 우리가 했던 말이 이제는 실망하기에도 지쳤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기대를 줬다가 계속 실망을 시키니까. 근데 GPT도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GPT가 처음에 보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았는데 좀 써보니까 답답하더라.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GPT가 굉장히 진일보한 인간의 언어를 하는 머신러닝 기반 검색 알고리즘이라는 건 맞으나 사람들은 너무나도 멀리 이게 마치 사람처럼 생각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실망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이 사람의 생각과 기대감이 이제 실제 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일단은 앞서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블도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 그 버블에 해당하는 기술 발전 속도가 못 따라오게 된다면 그 기술에 대한 실망감, 사실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과거에 다른 기술들이 그랬다시 그러한 버블의 과거를 이제 약간 새로운 이제 버블의 역사를 또 써나갈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넷 시대란 것도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이 닷컴 버블처럼 되게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나왔다가 또 그 사실 살아남은 기업은 뭐 이제 몇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뭐 몇 가지 안 되는 소수 기업만 살아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신기술이 어쨌든 인공지능도 되게 유망한 분야고 현재로서 많은 기업들이 서로 인공지능 회사임을 이제 주장을 하고 그렇게 되려고 이제 노력하는 중인데 이 중에서 정말 그래도 투자 입장에서 보자면 회사를 잘 찝는 거는 되게 투자 수익률을 되게 높게 가져가다 줄 것으로 이제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로서 이런 AI 혁명에 어떤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살아남을 기업 아니면 살아남을 AI 승자는 누구인지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IT 버블의 사례가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거든요. 특히나 2010년대, 20년대를 풍미했던 플랫폼 기반 그 비즈니스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기술의 혁신도 그렇고 우리가 IT 버블에서 배워야 할 게 되게 많은데요. IT 버블을 돌이켜보면 인터넷이 깔렸어요. 인터넷이 깔리니까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컴퓨터를 사기 시작합니다. 컴퓨터를 사기 시작하니까 제조업이 이렇게 흥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광 케이블이 태평양에 깔려서 정보통신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우리의 GDP가 늘었다기보다는 PC가 보급이 되면서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뭐 인텔도 그랬고요. 그 당시에 정말 컴퓨터를 잘 만들던 회사들이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가정의 인터넷으로 인한 PC 보급이 굉장히 컸거든요. 사실 정보통신 산업은 그 이후에 나왔어요. 2000년대 오히려 중반이 돼야 정보통신 산업이 크게 약진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가 경험했던 IT 버블은 어떻게 보면은 정보통신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실제로 성장했던 부분은 제조업이었던 겁니다. 요게 되게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의 기대와 실제의 차이가에 대한 문제인 건데요. 사람들은 당장 인터넷이 깔리니까 정보통신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문제는 정보통신 산업보다는 제조업이 먼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기술 기업에다 투자를 하느니 PC를 만드는 제조업 기업에다 투자를 했으면 성공적이었을 거라는 거죠. 약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을 둘러싼 일단 최강자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구글 두 양강의 대결 구도로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른 거는 실제로 AI 반도체를 팔아먹는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오른 것도 하드웨어 측면에 초점을 맞춰보라는 게 교수님이 좋아하는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서 자주 하는 말이 금광을 캘 때 옆에서 청바지 팔던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가장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제조업입니다. 왜냐면 먼저 만들어야 뭘 하거든. 정보통신 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결국엔 하드웨어가 먼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폴트로 깔려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2000년대에도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한계 비용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1기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1기가의 정보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가 다 깔려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1기가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비용은 거의 들지 않지 않느냐. 한계 비용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신경제론이거든요. 그러면서 한계 비용이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니, 왜냐면 평균 고정 비용이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정보를 생산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반대되는 현상을 경험할 것이다가 그 신경제론의 핵심이고 플랫폼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게 틀렸으면 이미 증명이 됐죠. 그러다가 보니
돌이켜보면 왜 그러면은 정보통신기업들의 한계 비용은 0으로 수렴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은 정보 산업을 더 육성시키기 위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더 비싼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오히려 올라간 거죠. 그러다가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현상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어나지 않아서 정보통신 산업 내에서도 비용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AI의 발전에 있어서도 가장 큰 수혜자는 기술 기업보다는 제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저는 이제 머신러닝을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박사를 할 때 머신러닝을 공부를 했는데 딥러닝을 공부 안 하고 쉘로우러닝을 공부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2008년에 제가 박사를 시작했을 때 계량경제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저희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딥러닝은 잊어라, 쉘로우러닝을 공부해야 된다. 예. 라고 딱 지금 들으면 되게 멍청한 소리 같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있으면서 아니 딥러닝이 훨씬 더 정교해 보이는데 왜 우리한테 쉘로우 러닝을 배우라고 하는 걸까라고 물어봤을 때 하는 말이 딥러닝은 우리가 그거를 운영할 수 있거나 그거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부족하다. 2008년이거든요. 예, 이게 2008년. 컴퓨터가 그만큼 연산 속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머신러닝도 알고리즘 자체가 기술적으로 진보는 하긴 했어요. 아예 안 하진 않았는데 추정 방법론부터 시작을 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나 이런 기술들이 큰 틀이 변화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챗GPT가 빵 떠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기술의 진보는 연장선상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에 공부한 저도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대충 이해는 해요. 아, 이게 이거구나. 예전에 이거였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는데 이 챗GPT가 지금 와서 그리고 알파고도 마찬가지고요. 빵 하고 뜰 수 있었던 이유는요. 결국엔 하드웨어의 발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아이폰, 최신형 아이폰 있잖아요. 요게 2001년, 2002년에 세계에서 제일 그 연산 능력이 좋던 슈퍼컴퓨터의 410배의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지금 AI의 이 엄청난 관심과 엄청난 성공에는 사실은 하드웨어의 발전이 있는 거다 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는 이상하지 않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뭐 사실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 사실 SK 하이닉스도 실제로 반도체의 일부 또 솔루션을 또 엔비디아 공급을 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중요한 뭐 국가 또 산업 중에 하나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금광을 캐러 간 사람들에게 청바지랑 곡괭이를 파는 게 남는 장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챗 GPT의 뭐 수혜주를 솔직히 뭐 찾기 위해서는 일단 챗 GPT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제 금광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떤 측면에서 이 챗 GPT 이후 인공지능이 인류 사회에 뭔가 이 행동에 인간들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좀 큰 차원에서 일으킨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는 30년 뒤의 미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30년 뒤의 미래를 자꾸 생각을 해보라 그러는데 30년 뒤의 미래에 저는 은퇴하고 없어야 돼요. 그때를 고민하고 있으면 뭔가 제 인생이 제일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0년 뒤의 미래는 30년 뒤에 사람들이 고민을 할 거고요. 아니면 지금 그때를 고민할 사람들은 뭐 나폴레옹 같이 엄청나게 대단한 막 100년 대계를 생각하는 리더들이나 아니면은 뭐 엘빈 토플러 같은 엄청난 미래학자들이 되겠죠. 아니면 점쟁이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30년 뒤의 미래가 아니라 2년 뒤의 미래도 모릅니다. 제가 이 촬영 끝나고요. 2시간 뒤에 어디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30년 뒤의 미래를 자꾸 고민을 하라고 저에게 압박을 하는 사람들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미래에는요, 아니면 앞으로는요, 시계가 2년 안짝이에요. 2년 안에. 그 바깥으로는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상상력은 전 되게 박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꼰대거든요. 그리고 상상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시계가 2년밖에 안 돼요. 그 이후에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이런 테이블에 앉아서 맨날 하던 얘기가 NFT 얘기였거든요. 예.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예. 쏙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에 제가 NFT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GPT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 이후를 예측하는 거는
제 역량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럴 때 GPT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라고 한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이에요. 왜냐하면 검색을 아주 잘하는 아이예요. 근데 정확히 말을 하면 검색을 더 잘하는 건 아니에요. 구글이나 네이버만큼의 검색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큐레이팅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 쓰이는 그 알고리즘만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GPT가 뭐가 혁신이냐 그러면요. 그거를 우리말로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GPT 혁신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색 알고리즘을 보면요. 이제 GPT 많이 써보셔서 다 이해하시겠지만 생각보다 검색 잘 못해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언어를 구사를 하는 데에 비해서 이 가져오는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러닝이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돈은 저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라고 이제 약간 우려 섞인 생각도 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GPT를 우리가 우아하고 바라보는 거는 GPT가 검색을 더 잘하거나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더 효율적으로 이걸 운영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말로 그 정보를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냐면요. 제가 항상 GPT를 얘기하고 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거 너무 지금 과대평가돼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우려스럽다란 말을 하지만 엄청나게 대단한 측면이 뭐가 있냐면요. 말을 잘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육산업에 있다 보니까 교육산업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제가 요새 드는 생각이 여기다가 음성인식 시스템을 붙여봤어요. 네. 그리고서 영어를 시켜요.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이제 유치원생들 예를 들면요. 얘는 쉬지 않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저한테 말을 할 때 처음에는 잘 받아주다가 어느 순간에 지쳐요. 그러면은 책 봐 이러잖아요. 아니면 동영상 틀어주잖아요. 네. 자습해 이러시부터 선생님들. 근데 쉬지 않고 지치지 않는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는 선생이 24시간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비용 절감이 되는 거예요. 인력이 절감되고요. 그리고 비용이 절감될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은 걔랑 계속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음성인식 시스템이랑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그 시스템만 있으면 되는데 그건 이미 우리 갖고 있어요. 물론 음성인식 시스템의 참 큰 문제가 집에서 제가 이제 그 네이버에서 만든 AI 이 스피커랑 잘 놀거든요. 제가 걔를 되게 잘 좋아하는데 항상 뭐 해줘 그러면 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걔랑 싸우면 끝나요. 애증의 관계가 있잖아요. 음성인식 시스템이 좋은 게 들어가야 할 필요는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나올 때 인간의 언어,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해주는 거는 이미 내비에도 다 있잖아요. 결국엔 이 기술은 구비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챗GPT가 교육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요, 굉장히 좋은 말하기, 쓰기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유아교육 시장을 장악해버릴 수 있어요. 비용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사람이 그거를 해야 됐다면 이제는 컴퓨터가 그걸 해주기 때문에 월에 20불만 내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핵심이 뭐냐면 비용 절감인 거예요. 그리고 GPT는 인간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검색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대충 생각은 되지만 구체화돼서 나오지는 않잖아요.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2008년도에 나온 아이언맨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참 이제 나이가 됐는지 2008년이면 되게 엊그제 같거든요. 그게 벌써 2008년 영화입니다. 아이언맨. 근데 처음에 아이언맨이 나왔을 때 그 수트를 쓰면 자비스라는 시스템이 옆에 붙어요. 그리고서 저쪽에서 뭐 비행물체가 날라오면은 거리 얼마, 저게 어떤 걸로 추정됨, 뭐 아니면 나 에너지 얼마 남아있음, 뭐 그런 것들을 말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되게 잘 수다를 떨어요. 그 아이언맨이랑. 이제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챗GPT가 정확히 2008년도 자비스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음성인식 시스템이랑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랑 이 그래픽, 그쵸. 그것만 달아주면 GPT가 정확히 자비스예요. 그리고 자비스를 봤을 때 우리가 느꼈던 거는 인간을 대체할 게 아니라 인간을 보조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비스의 약자가 제가 이제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Just a rather 뭐 스마트 시스템의 그 자비스의 약자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단지 아주 똑똑한 아이라는 거예요. very smart 시스템이다. 그래서 단지 아주 똑똑한 아이 시스템일 뿐인 거거든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에 2008년에 아이언맨을 만들던 이 팀은요, 이걸 너무 잘 이해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지금 챗GPT는 딱 그 정도의 역할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